네, 이제 10시까지 2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께 먼저 양해를 구하고 제가 고성구 칼럼을 오늘 아침에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10시 10분까지만 여러분 좀 같이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재창당하자. 조선일보의 이 보도는 정말 조심해서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지위 보장해야, 권성동 물러나야, 여의원 8명이 공개 반기를 들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준석의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권성동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맥락도 다르고 차원이 다른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마치 같은 주장인 것처럼 제목을 달고 누가 이준석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는지, 누가 권성동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는지를 가리지도 않고 여의원 8명이 공개 반기를 들었다고 하고 쓰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단 거라면 정말 교활한 조선일보의 편집입니다. 그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런 무식한 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조선일보 기사 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지위를 보장해야, 이런 황당한 주장을 누가 했냐 하면 김병욱이라는 초선 의원이 했어요. 김병욱이 어디야 도대체? 저 포항 아니야? 포항? 포항에 그 무슨 저 성비위 갖고 의혹이 제기되자 탈당했다가 슬며시 복당했던 그 초선 의원 아니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자가 이준석 당대표를 내쫓기 위해 자기로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 쇼를 벌인 것은 부당하며 위법이니 이준석의 당대표 지위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원 결정의 핵심 아닌가. 체리 따봉 해프닝 이전으로 당체제를 돌리는 것이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준석의 당대표 지위를 보전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두고 새로운 비대위원회 출범으로 대응하려는 당 일각의 해석과 시도는 위법 탈법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이준석 하나 품지 못하면서 누구를, 어느 국민을 포용한단 말인가. 대다수 청년과 중도층을 적으로 돌리고 대통령의 성공과 총선 승리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논할 수 있나? 이렇게 썼습니다. 그 김병욱이 바로 그자 아닙니까? 지역구가 포항입니까? 아닙니까? 성비 의혹을 받아서 자진 탈당했다가 얼마 전에 복당했던 자 아닙니까? 이런 자가 이준석을 포용해야 된다고 지금 공개적으로 떠들고 있어요. 허은하라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근데 이준석 똘마니 노릇을 충실히 하고 이준석이 우크라 갈 때도 같이 따라갔던 여성 의원입니다. 허은하. 지금이야말로 국민을 믿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법의 판단을 존중하고 제할 일을 할 때다. 법의 판단을 존중한다. 황정순과 하는 그 좌파 판사를 존중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이의 신청을 해놨는데 당론을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발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법의 판단을 존중하는데 이의 신청을 왜 합니까? 이게 당 대변인이라는 자가 할 말이에요. 어디 이준석의 개가 돼가지고 당은 보이지도 않고 이준석이만 보이고. 최재형이가 있습니다. 가처분을 둘러싼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준석의 발언인 양두구육이 아니라 징계 이후 조용히 지내던 당대표를 무리하게 비대위를 구성해 사실상 해임했기 때문이다. 이자의 눈에는 그렇게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던 이준석이가 조용히 지내는 것으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모든 것이 빈대 때문이라고 하면서 초가상간 다 타는 줄 모르고 빈대만 잡으려는 당, 나라와 당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이다. 이랬어요. 도대체 이자는 어디 사는 누굽니까? 이준석이 들어 징계 이후 조용히 지내던 당대표라 그러고
자, 지금 제가 3명 얘기했죠. 김병욱, 포항지역구 김병욱, 비례대표 허은하, 그리고 종로의 최재형, 그 다음에 하태경이 있습니다. 우리 당이 정말 걱정이다. 반성과 성찰은 하나도 없다. 법원과 싸우려 하고 이제 국민과 싸우려 한다 이랬어요. 법원과 싸우지 왜 국민과 싸웁니까? 그러면 좌파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네 하고 그냥 복종하고 있어야 돼? 이의제기와 항소는 국민의 권리에 해당되는 거야. 그게 왜 싸우는 거야? 하태경 재판받은 적 없어? 1심 지고 2심 항소한 적 없어? 그게 법원과 싸우는 거야? 김웅이도 빠지지 않죠. 김웅. 비대위가 그대로 간다면 우리는 위헌정당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찍소리 말고 해체하고 이준석이를 다시 당대표로 모셔라 이 말이죠. 유승민이가 나섰습니다. 유승민. 비대위 유지, 이준석 추가 징계, 어제의 의총 결론은 국민과 민심의 정면으로 대드는 한심한 짓이다. 그러면서 내 공천이 걱정되니까 권력이 시키는 대로 바보짓을 하는 거다 이랬어요. 자, 내 공천이 걱정되니까 권력이 시키는 대로. 이 권력이 누굽니까? 이 권력을 유승민이는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뒤에서 죽이더니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놓고 앞에서 죽이겠다고 나섰어요. 공천 걱정 때문에 대통령과 윤핵관들 눈치 볼 것 없다. 누가 총선 공천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랬어요.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 끌어내리고 감옥 보냈던 자가 하는 말입니다. 누가 총선 공천하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대통령 윤핵관 눈치 볼 것 없다. 유승민의 이 말은 윤석열 내가 끌어내리고 감옥 보낼 수 있어. 누가 대통령 공천, 누가 총선 공천할지 몰라. 괜히 윤석열이 눈치 볼 거 없어. 이렇게 선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비대위 탄생의 원인은 대통령의 내부 총질 체리 따봉 문자 때문이었다. 유승민이 말입니다. 본인의 문자로 이 난리가 났는데 모르쇠로 일관하며 배후에서 당을 컨트롤하는 것은 정직하지도 당당하지도 못한 처신이다.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당정이 새 출발하도록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 이랬어요. 아예 대놓고 이 모든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다. 공천권 누가 행사할지 아무도 모른다. 윤석열 눈치 더 이상 보지 마라.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과 당원들한테 대한 유승민의 선동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이 왔는데도 엊그저께 비상의총에서 국민의힘 115명이 모여서 내린 결론은 권성동이가 그냥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현 체제를 유지해 가자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한심한 미봉책입니까? 자, 다시 조선일보 기사로 갑니다. 이준석 지위 보장해야. 이 주장한 자들은 다 끌고 모으면 포항지역구의 김병욱이, 비례대표의 허은하, 종로의 최재형이, 송파의 김웅이, 부산의 해운대의 하태경이, 그리고 유승민이, 국회의원 5명, 그리고 유승민이, 그야말로 한 줌의 무리밖에 더 됩니까? 반면에 조경태, 윤상현, 김태호 등 여러 중진 의원들은
이 토요일 비상의총에서도 권성동의 사퇴가 없이는 이 사퇴 수습이 안 된다.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해법을 우리가 내야 된다. 권성동의 사퇴가 출발이다. 이런 주장을 의총에서부터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정당하고 당당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발언은 취급조차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상태에서는 그야말로 저 탄핵파들의 2차 탄핵이 현실화될 수도 있겠다는 걱정과 우려 때문에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이 격언에 의지해서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창조적으로 재창당하자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선 권성동 사퇴가 출발점이 돼야 됩니다. 권성동을 사퇴시키고 오늘이라도 사퇴시키고 권성동을 사퇴시키면 원내대표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새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의총을 3일 후에 소집하면 됩니다. 새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면 그 새 원내대표가 자동으로 또는 의총을 열어서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거나 직무대행을 하면 돼요. 그래서 새 비대위를 구성을 하고 이 새 비대위원회가 다음 당규를 완전히 뜯어 고쳐서 상임위원회, 전국위원회 거쳐서 당헌 당규 결정하고 재창당 수준의 대대적인 혁신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엊그저께 토요일날 비상의총에서 의미 있었던 딱 하나의 의미 있었던 조항, 이준석 추가 징계 결의, 이것을 윤리위원회가 감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을 없애고 다른 데 밖에 나가서 창당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재창당 수준으로 완전히 리모델링 할 수는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적어도 그 정도 각오로 지금의 사태를 임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국민 내 비아냥이나 받는 그 밥에 그 나물인 그런 미봉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권성동 사태가 이 모든 해법의 출발이고 권성동 사태 후 새 원내대표 선출하고 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대를 하면서 비대위를 제대로 구성을 하면 그 비대위가 당헌당규 고치고 조기전대 구성해서 완전히 당을 쇄신하는 그런 재창당 수준의 당 쇄신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 과정에 이준석의 추가 징계를 윤리위가 하면 된다. 그리고 그쯤 되면 어느 시점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경찰의 수사, 기소의견 송치, 검찰의 구속기소 쪽에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준석이라는 멍에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새 당으로 거듭나는 이런 해법이 있다. 그 출발점이 권성동의 사태다. 이 점을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통령실은 가장 유능해야 한다. 대통령실이 지금 전체 직원이 420여 명이 되는데 그중에 20%에 해당되는 80여 명을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서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거듭 강조하는 교체 사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능력이 없다. 둘째,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라면 교체한다.
어제 하루만도 비서관 4명, 행정관 한 10명이 권고 사직 또는 면직 형태로 대통령실을 떠났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문제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방침을 세우고 대통령실의 전면 쇄신과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대통령실 리셋에 나섰다. 이제 이런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폭 이상 교체하는 개편 작업을 거쳐서 이른바 윤핵관들, 권성동, 장제원, 이철규 등과 좀 인연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들여다본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실 개편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유능한 집단이 돼야 된다. 국민들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유능한 집단이 돼야 된다. 국가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 그리고 업무 역량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 한다. 두 가지입니다. 유능해야 한다. 윤리의식이 있어야 한다. 유능해야 한다. 윤리의식이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입니다. 현재 교체가 검토되는 직원 다수가 정치권에서 대통령실로 들어간 어쩌다 공무원이라고 불리는 어공들 출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식의 분류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기준은 어공이냐 늘공이냐가 아니라 유일한 기준은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유능하냐 무능하냐 또 공직에 맞는 윤리의식을 갖고 있냐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늘공들이라고 해서 다 유능하고 윤리의식이 있는 겁니까? 어공들은 다 무능하고 윤리의식이 없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더구나 대통령실의 유능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관료적 기술성의 유능함을 넘어섭니다. 국민의 뜻을 살펴야 돼요. 국회와 입법부와 협치적 관계에 있어서의 대화가 잘 돼야 돼요. 그걸 늘공들이 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국민의 뜻을 살피고 의회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는 점에서는 늘공들보다 어공들이 훨씬 더 유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탁된 어공들이 유능하지 않고 윤리의식이 박약한 어공들이 정말 어쩌다 발탁됐을 수는 있겠죠. 그것 때문에 어공들 전체가 비하하거나 매도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건 그렇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거 비서실장이나 수석이 책임져야 될 건데 이 사람들이 책임 안 지니까 결국 밑에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이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만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통령실은 가장 유능해야 한다는 이 주장을 하기 전에 비서실장, 김대기 비서실장 이하 수석들에 대해서 먼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대기 비서실장, 이진복 정무수석 이하 수석들 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하는 이 두 가지 기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유능한 인재들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공직을 감당할 만한 윤리의식이 체현되어 있는가 두 가지 기준을 우선 본인들한테 한번 적용해 보라. 적용해 보고 나는 아무리 해도 대통령이 제시하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면 누구라도 좋으니 대통령한테 사표 들고 가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좋다.
제가 대통령님의 두 가지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입장 밝히는 것이 좋다. 그래야 밑에 비서관 행정관들의 이런 불만들이 사라진다. 이 점을 전제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유능하고 윤리의식이 투철해야 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기준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권력 구조입니다. 사법부도 있고 입법부도 있지만 그러나 국가의 운명을 최종적으로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기구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국회가, 사법부가, 입법부가 끊임없이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지만 국가경영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대통령이에요. 따라서 대통령에게는 국가의 운명과 국민의 안전이 두 어깨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직접적으로 보좌하는 기구가 대통령 비서실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결정하는, 대통령이 선택하는 하나하나의 결정, 하나하나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런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서 최고의 하모니를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지금 대통령실을 구성하고 있는 420여 명이 우리나라 최고의 인재들인가? 그리고 이 인재들끼리 최고의 하모니를,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것 같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아닌 것 같다. 잘못 구성한 것 같다. 사실 비서실 개편 리셋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의 이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에서 실패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뭐 누구 선을 타고 들어왔네, 누구 줄을 타고 들어왔네, 그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따라서 출범 석 달도 안 돼서 대통령실의 전면 리셋을 추진하는 것은 그 전제가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이게 내가 인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지금이라도 완전히 리셋해서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로 최고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사람도 바꾸고 직제도 바꾸고 시스템도 좀 바꿔야 되겠어 라고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인사로 말한다고 합니다. 또 대통령은 인사로 책임진다고 합니다. 출범 3개월도 안 돼서 대통령실 전면 개편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하고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이걸 강행하는 용기와 결단을 지금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차제에 대통령실이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하고 그 최고의 인재들이 최고의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곳이어야 한다는 이 인식을 김대기 실장 이하 전 수석들이 철저하게 체연하고 본인들부터 과연 그러한 요구에
그러한 기준에 맞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서실장이든 비서관이든 행정관이든 행정요원이든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는 하시라도 언제라도 스스로 물러날 각오를 하고 일하라는 겁니다. 여기 월급쟁이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늘 가슴에 사표 한 장 품고서 일해야 되는 곳이에요. 언제든지 대통령한테 자리를 걸고 직언할 수 있는 자리여야 되고, 그야말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품성을 갖춘 사람들이 가야 되는 곳이에요. 김대기 실장 이하 420여 명의 비서실 요원들 전원이 과연 대통령이 제시한 최고로 유능한 사람인가, 그리고 최고로 정직한 사람인가, 최고의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좀 깊이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립니다. 김무성이가 평통수석 부의장으로 내정됐다가 지금 철회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후임 평통수석 부의장으로 TK지역, 대구 경북지역에서 신망이 높은 김관영 전 경북도지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이게 김관영 지사 개인보다도 TK 민심을 염두에 둔 인사다. 김무성이를 철회한 것도 TK 민심 또는 이 자유진영, 자유우파 진영의 민심을 고려한 것이고, 김관영 지사를 그 후임으로 검토하는 것도 TK 지역과 자유우파 진영의 민심을 고려한 선택인 것 같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집토끼를 단속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 같다. 이런 식의 보도입니다. 우선 김관영 지사가 김무성 대신에 평통수석 부의장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환영하고 높게 평가합니다. TK가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별칭을 갖고 있었는데, 그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거의 유일한 원로가 김관영 지사입니다. 우선 TK 지역에 사실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김관영 지사가. 또 경북도지사 3번을 하면서 보여준 그 김관영 지사의 아주 훌륭한 인품과 지도력에는 뭐 이견들이 없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도 대구 경북 지역의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혼신의 힘을 다 했습니다. 75%의 득표율은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대한 TK 지역의 민심이 처음에 그렇게 곱지 않았던 것도 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을 75% 지지로 바꿔내는 데는 우선 윤석열 후보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관영 지사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관영 도지사가 평통수석 부의장을 맡게 된다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인사 카드를 쓰는 것이 된다. 저는 사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솔직히 뭐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드리면 김대기 실장의 비서실장으로서의 어떤 종합적 지휘력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김관영 지사나 박주선 위원장 같은 분들이 비서실장을 맡으면 그야말로 대통령실이 완전히 확 바뀔 수 있다. 이렇게도 제가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김무성을 날리고 김관영 지사를 평통수석 부의장으로 다시 임명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후 한 여러 인사들 중 아마 최고의 인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될 겁니다. 지금 이 중앙일보는 이 문제를 김관영 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의 TK 전략 또는 자유파 집토끼 전략의 일환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뭐 저는 중앙일보가 역시 좀 촉이 빠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저런 뭐 전문가들의 얘기 있는데 다 빼고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영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걸로는 부족합니다. 대한민국이 무슨 원시 부족입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게?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 넘고 북한 주민 2,500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대한민국 동포들이 1,000만 명이 넘습니다. 군사력으로 세계 5위고 경제력으로 세계 10위입니다. 더구나 마지막 남은 냉전의 고도 한반도에서 저 가장 흉폭하고 흉측한 북한 반국가 단체와 70년 넘게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가 하면 탈냉전 이후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국 중국의 극한적 대결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이 전략적으로 움직인다고 할 때, 국가 경영을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고 할 때 그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국가 경영을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가라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대통령은 국가 운영을 잘 해서 평가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국가 운영이라고 하는 게 내셔널 어젠더가 여러 수백 개 수천 개가 되는데 그 중에 무엇을 우선하고 무엇에 중점을 둘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보를 먼저 처리할지, 부동산 문제를 먼저 처리할지, 코로나에 먼저 집중할지, 모두를 다 한꺼번에 하겠다는 것은 정권, 더구나 압도적 다수를 여전히 점하고 있는 좌파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수백 수천 개의 내셔널 어젠더 중에 무엇을 우선해야 되고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겁니다. 국가 운영에 전략이 필요하다. 두 번째, 윤석열 정부가 성공했다 안 했다는 것의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윤석열 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잘해도 정권 뺏기고 나면 실패한 정권으로 매도당합니다. 그러나 다소 좀 허술하고 문제가 있어도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성공한 정권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따라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의 두 번째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전략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국가 경영에 성공하는 것도 전략이 필요하고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는 것도 전략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필요한 전략은 뭐냐?
국가경영을 성공시키거나 정권 재창출을 성공시키기 위한 기반이 되는 것이 뭡니까? 국민의 지지율이에요. 지지 세력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지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지지층을 관리하고 지지 세력을 조금이라도 더 넓혀 나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 전략이 없으면 국가 경영을 하나만 합니다. 제가 이번에 김무성을 날리고 김관영 지사를 평통수석 부의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이제 대통령도 전략 속에서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제가 느꼈어요. 전략이 없으면 이런 인사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할 수가 없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필요한 전략은 3개다. 첫째, 국가 경영을 성공시킬 전략. 둘째, 정권 재창출을 성공시킬 전략. 셋째, 이 2가지의 기반이 되는 지지 세력을 관리하고 확장시킬 전략. 이 전략을 갖고 있는 자들이 대통령실을 구성해야 됩니다. 이 전략을 갖고 있는 자들이 집권당의 지도부를 구성해야 돼요. 이 점을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또 복잡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태를 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정치 경험이 많은 중진 의원 또는 지도자급 정치인들은 바로 이럴 때 야, 문제는 이거야 라고 이른바 가리마를 타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선수는 3선 4선인데 이런 지도자로서의 통찰력과 해안을 갖지 못한 어쩌다 4선 어쩌다 5선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이 하는 말마다 오히려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거 복잡하지 않다. 본질은 뭐냐? 권성동이 사퇴하는 거다. 뭐 비대위로 갈 수도 있고 뭐 정 안 되면 최고위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래도 한판 저래도 한판인데 기왕에 의총에서 비대위로 가자고 결론을 내려놨으면 그냥 비대위로 가면 된다. 비대위가 아니고 최고위로 가야 돼요. 어째야 돼요. 그건 의총 때 토론할 일이지. 의총 끝나서 결론이 났는데 왜 자꾸 바깥에서 그런 걸 갖고 떠드냐. 근데 보세요. 오늘도 뉴시스 제목 뭐라고 돼 있습니까? 김기현이는 의총 따라야 한다고 그러고 안철수는 최고위로 가야 된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대단한 논쟁인 것처럼 기사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 헷갈리죠. 비대위로 가는 것과 의총 최고위로 가는 게 뭐가 다르지? 뭐 왜 이런 논쟁하는 거야? 둘이가 다음 대표 누가 하느냐 갖고 경쟁을 하니까 사사건건 이렇게 시비 붙고 싸우는 거야? 이렇게밖에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결론은 의총에서 비대위로 가자, 새 비대위 구성하자고 결론이 난 거 아니에요. 이런 논쟁이야말로 백해무익한 논쟁입니다. 논쟁이 있지도 않아요. 그냥 언론에서 이렇게 논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거는 가운데 뭐 8대2건 7대3이건 메인 가리마를 타잖아요. 이걸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거 갖고 장난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새 비대위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당헌 당규를 고치는 방법도 있고 그냥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법원이 또 시비 걸지 모르니까 아무리 좌파 판사를 하더라도 일단 법원에서 나온 결론이니까 더 이상 그놈들하고 싸우지 말자. 그냥 최고위로 복귀하자. 이것도 또 하나의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판단이고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토론을 해서 의총에서 당헌 당규 고쳐서 새 비대위로 가자. 이게 잘못된 결정이든 잘된 결정이든 일단 결정이 났잖아요. 그리고 이걸
밟는 과정에서 서병수가 도저히 자기는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사퇴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윤대현이가 전국위원회 직무대행을 맡아서 당헌당규 개정을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그랬으면 이제 더 이상 새 비대위가 아니고 최고위야 라고 하는 주장은 이미 버스 떠난 다음에 손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얘기지.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새 비대위로 가건 최고위로 가건 권성동이를 남겨두고서는 백날 무슨 짓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새 비대위로 가건 최고위로 다시 돌아가건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될 것은 야, 국민의힘이 변했네. 국민의힘이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네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날 당헌당규 고쳐서 새 비대위로 가도 여전히 권성동이가 나서서 네 비대위원장 해, 네 대표해 하고 있으면 그걸 어떻게 국민들이 변했다고 인정하냐고요. 그래서 지금 본질은,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권성동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뭐 최고위로 다시 가야 된다는 등 이런 햇소리 하는 자들은 중진 자격이 없는 자들이다. 어쩌다 3선 4선 운 좋아서 중진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진 의원이 갖춰야 될 최소한의 어떤 정치적 통찰력, 리더십 이런 걸 전혀 갖추지 못한 자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권성동 체제를 조기에 마감시키는 것이다. 권성동이 없다고 해서 새 비대위 출범이 안 되는 게 아니다. 권성동이 오늘 사퇴하면 3일 후에 새 원내대표 뽑아서 가면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아, 쟤네 뭔가 진짜로 하려고 그러는 것 같네 라고 인정하게 된다. 자, 그럼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저는 말이죠. 국민의힘 115명의 국회의원을 진짜 당이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모든 거 버릴 각오로 쇄신하자고 주장하는 자들과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기득권에 안주해서 권력 눈치나 보는 자들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사퇴를 주장하는 쪽은 중진이든 초선이든 진정으로 당을 걱정하고 민심을 두렵게 하는 사람,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야 된다는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고, 이유를 뭐로 갖다 대건 권성동 체제를 가지고 일단 뭘 해보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초선 의원이라도 기득권 수구 세력이다. 중진 의원이라도 정신없는 자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간단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들이 3, 4, 5선 중진 의원들을 향해서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한다, 뭐 해당 행위다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 심지어 초선 의원이, 그것도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 이런 중진들을 해당 행위라고 비난을 하고 나섰는데, 여기 이 초재선 의원들의 이 주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누가 뭐라 그랬다 누가 뭐라 그랬다 그건 뭐 뉴스거리도 안 되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핵심은 뭐냐 하면 현재의 권성동 체제를 유지해서 가자는 거예요. 현재의 권성동 체제를 유지해서 가자. 그러니까 저는 이 자들이 초선이든 재선이든 겉으로 무슨 소리를 하든 결국은 권성동이라는 이 권력에 굴종하고 아부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 중에는 윤핵관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아니, 대통령이 우선 윤핵관들을 거리를 두잖아요. 그리고 윤핵관이라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이준석이라는 자가 대통령 공격하려고, 대통령 측근을 공격하려고 만들어낸 조고, 실제로 권성동이다, 장제원이다, 이 자들이 대통령한테 무슨 그렇게 큰 영향을 줬겠어요. 지금 이 자유우파 진영의 대다수 국민들은 윤핵관이라는 말 자체가 아주 악의적인 이준석의 프레임 공격으로 만들어진 말이라고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거 걱정 안 합니다. 진짜 걱정하는 것은 권핵관이에요. 권성동과 그 일단의 무리들. 이 자들이 사사건건 사고치고 이 자들이 사사건건 상황을 베베 틀어서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언론과 이준석이가 같은 윤핵관으로 싸잡아서 공격했던 장제원이는 지금 한 발 물러서 있어요. 어제 사실상 백의종군 선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게 되니까 윤한홍이도 이철규도 다 백의종군 하겠다고 같이 선언했잖아요. 문제의 본질은 권성동과 그 똘마니들인 거예요. 이 자들을 이번에 정리하고 제거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끊임없이 이 자들의 실수까지 뒤집어 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자들의 잘못까지 뒤집어 쓰면서 가야 된다고. 그리고 끊임없이 이준석이 똘마니들한테 공격 소재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초재선들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자유우파 진영의 수십 년의 정당 역사에서 초재선, 특히 초선 의원들은 당이 어려울 때 그걸 돌파하는 역할을 해왔어요. 당이 어려울 때. 그 과정에서 원희룡 같은 소장파 정치 리더들이 등장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초재선들은 왜 그런 이 쇄신의 역할을 국민들로부터 요구받고 기대를 받았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초선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길어야 정치판에 들어온 지 그저 3년, 4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오염이 덜 됐어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썩어도 덜 썩었다 이 말이에요. 기성정치 질서에 깊이 매몰되거나 편입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있는 거예요. 정치를 한 10년 하다 보면 이리저리 개파정치에 휘둘리지 않을 수 없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천받느라고 누군가한테 줄을 섰을 거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오염되고 매몰되는 것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데, 초선들은 그런 의미에서 다선 의원들보다 개파 정치로부터 자유롭고 기존의 정치 질서로부터 덜 오염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들은 다선 중진 의원들보다는 민심에 더 부응하기가 쉽다. 민심을 더 잘 읽을 수 있고 민심에 더 부응하기 쉽다 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당이 어려울 때 중진들한테 쇄신해달라고 요구는 안 하지만 초선들한테는 쇄신 행동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초선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초선이 갖고 있는 그런 존재론적 특성 때문에 초선 의원들에게 당이 어려울 때마다 당신들이라도 총대 메고 쇄신의 목소리를 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또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지금까지 초선이 언제 초선이었습니까? 2020년부터 초선이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는 2022년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부터 초선들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대선 과정에서 초선들의 역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초선들이 감당했어야 될 역할은 어떤 거냐 하면, 첫째, 이준석 퇴출이에요. 그거 눈에 안 보입니까? 저자 때문에 얼마나 선거가 어려웠고 하마터면 질 뻔했는지, 이기고 난 다음에도 사사건건 어떤 식으로 방해를 했는지, 6.1 지방선거 이재명이를 왜
이재명이가 어떻게 해서 살아났는지, 경기도를 왜 우리가 잃어버렸는지 다 알잖아요. 그 이재명이 원흉이 된 그 이준석이 퇴출을 가장 먼저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초선이라면. 이준석이가 징계받기 전부터 대표로 있을 때라도 초선들은 나서서 주장했어야 된다고. 근데 어느 초선도 이준석이의 그 횡포에 문제 제기한 적 없어요. 전부 납작 엎드려서 눈치나 봤지. 둘째, 이 초선들이 그 다음으로 했어야 될 일, 이준석 퇴출을 주장하고 행동했어야 됐고 그 다음으로 했어야 될 일이 뭐냐? 대통령을 사칭해 가면서 호가호위하는 자들의 개파 정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했어야 되는 거예요. 힘 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전부 권성동이 밑에 줄 서서 똘마니 노릇한다. 장재원이 뒤에 똘마니 노릇한다. 이런 따위로 지것들이 먼저 고개 숙이고 개파 정치원이 되겠다 라고 하는 자들이 무슨 놈의 초선이야. 그 입으로 어떻게 감히 쇄신이라는 말을 담아. 언론이 윤핵관의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이러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들부터 백의종군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초선이 단 한 명이라도 있냐고. 눈치나 살살 봤지. 세 번째는 이 초선들이 그 존재론적 특성 때문에 민심을 가장 잘 알 수 있고 또 그걸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초선들이 지난 1년여 동안에 가장 많이 했어야 될 얘기는 뭐냐? 민생을 살펴야 됩니다. 민생을 살펴야 됩니다. 이렇게 허리멍텅한 정치 노선으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동안 이준석이가 당대표를 하는 동안에 도대체 이 당이 문재인 정권과 제대로 싸운 적이 있습니까? 진짜 민생을 살피기 위해서 온 몸으로 뭘 해본 적이 있습니까? 초선들도 한마디 못했어요. 그저 눈치나 보고 이준석이 뒤나 쫄쫄 쫓아다녔지. 그런데 이제 와서 중진들을 대놓고 집단적으로 해당 행위니 어쩌니 그럽니까? 그럴 자격이 있어요? 이준석이 비서실장이 둘이었어요. 지금 직무정지되기 전까지. 둘 다 초선이었어요. 서범수, 박성민. 이준석이한테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하다 안 되면 퇴출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장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초선들.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측근들부터 자제하고 백의종군 해야 된다고 권성동이 장재원이한테 쓴소리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는 초선들. 문재인 좌파 정권과 제대로 투쟁한 적도 없는 초선들. 그야말로 민생 제일주의로 온몸으로 국민과 함께 해야 된다고 행동한 적도 없는 초선들. 이런 자들이 갑자기 무슨 홍위병처럼 나타나서 권성동 사태가 문제 해법의 출발이라고 주장하는 중진 의원들을 공격하고 나섰어요. 해당 행위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이런 행동은 또 다른 개파 행동입니다. 이게 권성동이 똘만이 됐다는 변명할 수 없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초선 재선들에게 진정성 있는 쇄신 행동을 촉구하는 겁니다. 초선 재선들이 쇄신을 향해서 행동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또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당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그 쇄신의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파 똘마니처럼 하지 말고 진정으로 자유파 국민들이 지금 뭘 원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키려면 집권당 초선 재선 의원들로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말로 깊은 성찰을 하고 책임있게 행동하라. 그 점을 제가 강조합니다. 네, 이제 고성국 칼럼 하겠습니다. 윤석열 시대를 뒷받침할 신주류 형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제가 오늘 하겠습니다. 유근일 칼럼을 함께 보면서 제 말씀을 좀 보태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국민의힘과 한국 자유민주 진영, 자유우파 진영이 비상 상황에 빠졌다. 이준석이나 바른미래당 계열, 탄핵파, 일부 중간파 미디어 메신저들은 지금 상황을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비상이다. 왜? 힘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비상이다. 힘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다. 지금 우리 자유우파 진영,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 이 중심이 어디 딱 확고하게 서 있는 것 같지 않다는 유근일 선생의 지적입니다.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네, 유근일 선생은 그런데 이 위기는 동시에 기회이기도 하다. 왜? 새로 중심을 건설할 수 있으니까. 잘못된 중심이 엉뚱하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중심이 없는 지금이 새로 시작하기에는 좋은 기회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이 위기를 기회로 선용해야 한다. 윤석열 시대 자유민주 노선과 윤석열 시대 자유민주 신주류 확립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과감히 앞으로 내달리기를 바란다. 이 세상 어떤 나라, 어떤 국가 원수도 광의의 의미, 넓은 의미의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괜히 이거 정치 아니야? 라고 스스로 발목 잡을 필요 없다. 자유민주 노선의 구현과 자유민주 시대의 새 주류 형성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앞으로 나서야 된다. 누가?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이준석, 장제원, 권성동 동시에 깨지는 상황 아주 잘된 일이다. 뭐? 나는 윤석열 정부 수립의 1등 공신이라 요직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 이런 따위들을 가지고, 이런 따위들을 데리고, 이런 따위들을 옆에 두고 무슨 국가 경영이냐. 차라리 잘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차제에 자유민주 진영의 새로운 노선을 천명해야 한다. 윤석열 독트린을 내놓아야 한다. 사실은 취임사와 광복절 기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윤석열 독트린을 제시했다. 자유의 가치, 자유의 철학, 자유의 세계관, 자유의 정치경제 담론이 바로 그것이다. 제가 여기서 한마디 첨언하자면, 그런데 그것이 대중적 언어로 국민들에게 직접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독트린으로, 윤석열 독트린으로 국민들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첨언을 제가 드립니다. 윤석열 시대는 이런저런 종류의 국가주의, 집단주의, 전체주의, 권위주의, 포퓰리즘, 폭민정치, 좌파 파시즘, 세금 퍼주기, 의도적인 중산층 없애기 등을 불식하는 시대여야 한다. 이 자유의 정치경제는 물론이고 자유를 통한 취약계층 대책과 참여의 확대라는 현대적 수요에도 효율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요, 포획되지 마세요. 약해지지도 마세요. 누구한테 포로로 되지 말고 약해지지도 말아라.
윤석열 대통령은 특히 그를 포획당한 대통령으로 길들이려는 어떠한 정치, 경제, 사회, 미디어 권력에도 휘말려서는 안 된다. 그들의 로비에 응해서도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상대적 자율성, 릴러티브 어토노미를 보유한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 상대적 자율성을 보유한 대통령이 됐으면 한다. 약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를 경계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유근인 선생의 결론이 나옵니다. 문제는 윤석열 시대를 선도할 신주류 형성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왜 어려운가? 왜 어려운가? 아무리 씻고 찾아봐도 국민의힘 안에 신주류를 이끌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도대체 왜 없는가 그럼? 국민의힘에 115명의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왜 그런 신주류를 이끌 얼굴이 보이지 않는가? 왜 없는가? 그것은 문재인 좌파 정권과 목숨 던지고 싸워온, 또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자유 레지스탕스가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래도 다 자유 대한민국인데 맑은 정신의 새로운 지성적 자유 엘리트가 그동안 자라나지 않았을 리가 없다. 한동훈 장관이 예컨대 그런 사례가 아닐까. 한번 불붙었다 하면 바로 이 자유의 인재들, 지성적인 자유 엘리트들이 일시에 벌떡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이들이 586을 제치고 신자유 레지스탕스로 떠올랐으면 한다. 국민의힘 안팎의 자유전사들이여 골기하라. 극좌 586, 중간파 기회주의 586을 퇴출하라. 그리고 윤석열 시대를 이끌 새로운 신주류를 형성하라. 국민의힘을 접수하라. 각계각층을 그대들이 교체하라. 이게 유근일 선생의 칼럼입니다. 뭐 제가 말을 더 하는 것은 사족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